안녕하세요. 호주 생생뉴스입니다. 축구 보느라 잠 못 이룬 날들이 많았을 텐데 이번 축구 아시안컵에서 한국 선수들이 4강에 패하면서 이번 아시안컵은 물 건너 갔습니다. 영국에서는 찰스 국왕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, 미국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기되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이 다시 위기를 맞지 않느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. 호주에서는 여당에서 내놓은 3단계 텍스컷 수정안에 야당이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무난하게 이 텍스컷이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 뉴스는 이번 주에 발표된 이자율 동결 소식과 이 노동당의 다음 선거 전략이 될지도 모르는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 치시는 분 많으시죠? 저도 골프를 즐기는 사람으로 골프 클럽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스윙이 더 정확해지고 성능이 향상됩니다.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아마존 샵으로 연결되니 하나 구매하셔서 즐거운 라운딩 즐기시기 바랍니다. 사용해보시고 좋은 리뷰 많이 남겨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호주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마니터리 팔리시를 발표했습니다. 이 마니터리 팔리시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 통화 정책인데,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리 등을 조정해서 이 경제 안전성을 유지하고 이 소비, 투자, 고용 등의 경제 활동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. 여기 RBA의 홈페이지에 딱 나오는 세 가지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캐시 레이트 타겟, 즉 이자율이고요. 두 번째 인플레이션,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나오는데, 이는 수출입과 관련이 많습니다. 즉 경제 성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마니터리 팔리시는 작년까지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열렸지만, 올해부터는 이것이 바뀌면서 매달 열리지 않고 6주에 한 번씩 열리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첫 회의로 화요일에 열렸지만, 다음 달은 3월 첫째 주 화요일이 아닌 3월 18일,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. 이로써 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는 연간 8번으로 축소되었습니다. 이번 주 화요일 발표된 이자율은 4.35%로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. 원래 시장에서도 이번엔 동결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. 이번 이자율을 동결한 데에 대한 배경으로는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. 12월 쿼터의 가격 상승이 완만해지긴 했지만 아직 12월 쿼터까지의 인플레이션이 4.1%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기는 이릅니다.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이자율을 내리기는 아직 이른 시간이고, 이자율 인하는 2025년까지는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말에 이자율 인하가 한 두 번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. 과반수가 6월까지는 이자율을 내리지 않겠지만 하반기로 가면 이자율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. 호주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내용을 볼 수 있는데, 이 내용은 이 인플레이션 타겟을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. 이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주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2에서 3%입니다. 오른쪽 끝에 보시면 삐쭉 튀어나온 게 2020년 이후의 인플레이션 상황인데요. 이 보라색 선 아래로 내려오려면 아직 조금 더 내려와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작년 12월까지의 인플레이션이 연간으로 봤을 때는 4.1%였지만 실제 12월 한 달간 인플레이션은 3.4%였습니다.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이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호주 중앙은행의 분기 예상치로도 6월까지 3.3%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3.3%도 이 2, 3% 레인지보다는 높으니 마지막 3% 아래로 떨어져야 이자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. 문제는 이 3.3%까지는 쉽게 6월까지 떨어지겠지만 그 이후로 3% 아래로 내리는 데는 18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.
그래서 2026년 중반이나 되어야 이 타겟 레인지의 중간값인 한 2.5에서 2.6%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3%를 내려가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. 과연 올해 안에 이 3%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자율 인하를 할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. 댓글로 지적해 주셨듯이 이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거비가 올라가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. 여기 이 표는 이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인 이 CPI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. 이 알코올, 타바코, 뭐 클로딩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요. 교육이나 뭐 헬스, 인슈런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. 이 중에 왼쪽 아래에 보시듯이 이 하우징, 즉 주거비도 포함이 되는데요. 이 주거비에 포함되는 내용은 단지 주거비뿐만 아니고 일렉트리시티나 가스, 뭐 메인터넌스 등의 기타 등등의 가격도 같이 포함됩니다. 즉 이 퍼센티지로 보자면 물론 이 하우징이 차지를 많이 하지만 다른 것들의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하우징이 살짝 묻혀버릴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. 이렇듯이 이 인플레이션에 주거비가 들어가는 것은 정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부동산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급을 잡지 않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여당에서 옛날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정책이 이 네거티브 기어링입니다. 네거티브 기어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손실이 있으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. 한때 집값이 떨어지고 이 투자를 부추길 때는 네거티브 기어링이 호주 경제에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같이 부동산 공급이 부족할 때에 네거티브 기어링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되면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. 이 네거티브 기어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인데요. 한국만 해도 집이 여러 채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호주는 집을 더 사가지고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웨이지에서도 세금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 자체가 고소득자와 부자를 위한 혜택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. 노동당은 2018년 선거 때 이 부자를 위한 정책인 네거티브 기어링을 수정해 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하지만 당시에는 이 부동산이 약간 침체기에 있었고 경기 침체도 예상하던 때라 큰 호응을 받지 못해 이 정책은 흐지부지 되었는데요. 이번에 이 3단계 텍스 컷이 고소득자를 위한 텍스 컷에서 거기서 조금 떼가지고 아예 미들인컴과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더 넓히는 역할을 한 만큼 다음번 서민을 위한 개혁은 아마 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다시 손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ABC 기사에 따르면 세금을 내고 있는 9명 중 1명이 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활용하고 있으며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. 2020년, 21년 텍스 기간만 봐도 이로 인해서 이 텍스를 손해본 게 8.7 빌리언이나 된다고 합니다. 이는 인컴 텍스의 3.5%에 달하는 금액으로 세수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데요. 최근 몇 달의 내용을 보면 새로 지어지고 있는 집 중에 3채 중 1채꼴로 홈론이 인베스트 홈론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투자로 론을 받는 집 중에 5명 중에 1명은 새 집을 사고 4명은 현재 지어 있는 집을 산다고 합니다.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뭐라도 집을 사고 본다는 거죠. 사실 이 네거티브 기어링의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는 주택 건설을 촉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새 집을 사서 이 투자에 이용한다면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긴 있었는데요.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조금 손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를 이제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신축 주택에만 허용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한계를 두어서 국민들의 반발이 적은 한도 내에서
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정책 변화가 되겠습니다.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. 다음 뉴스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